대선배님들 모시고 이렇게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박승부 장군님은 그 연합사의 작전참모부 차장을 하실 때 제가 그 밑에 실무자 중령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3사 13기인데 그 학부 때는 경북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고요. 제가 원래 삼사관학교 전쟁사 교수 요원으로 선발돼가지고 위탁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전부 다 법대 정치외교학과로 가시는데 저도 그쪽으로 가는가 했더니만 한 군데만 치우치면 안 되니까 너는 역사를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역사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그 용산 기지에 있는 미 트로이 조립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당시 그 부참모장 하시는 이석복 장군님께서 국방부에 보니까 연말에 교육 예산이 많이 남는데 우리 그 연합사에서 미국 유학을 좀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명을 연말에 선발해가지고 그 미국 유학을 보낼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응시를 해라. 토플을 갖다가 550점 이상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통과를 했는데 통과하고 나가지고 국방부에서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못 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후배 장교 중에 하나가 소령이 야간에 그 연합, 그때는 이제 제가 연습처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합사에 대대장 마치고 가가지고 작전참모부 지통실에 근무하다가 기획참모부에 전쟁 기획장교를 하다가 다시 연습처로 가가지고 그때는 독수리 연습장교를 하고 최초의 RSY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그 기획장교를 하고 있을 텐데 야간 근무를 하는데 두꺼운 영어 책을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뭘 그렇게 보고 있냐 그랬더니 선배님 이거 저 그때 미국 유학을 그 안 시켜줘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기 안에 그 기지 안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원을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더니 거기 교육학이고 뭐 몇 개 학과가 개설돼 있는데 그 정도 성적이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지난 학기부터 등록해서 다닙니다. 그래요. 야 그럼 나도 그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그 이튿날 찾아갔더니 거기에 메릴랜드하고 트로이 주립대하고 한 몇 개 대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학과를 트로이 대학원에서 갖고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이제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주경야독 하던 시절이었고 완전히 전역하고 난 다음에 국방대학교에 들어가서 박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워낙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저는 중고등학교를 전부 검정고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등록금을 안 내고 전부 다 국가 혜택을 보고 공부를 다 마쳤는데 삼사관학교 들어갔더니 육장균 소장님이 교장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황영시 장군님이 오셨는데 황영시 장군님이 저를 상당히 귀여워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첫 학기 1등을 나왔습니다. 1등 성적이 나오니까 어떻게 이 검정고시 했는 애가 1등이 나오냐. 나머지 니네들 그때 동기생이 한 1,500명 들어가서 인간은 1,260명인가가 했는데 니네들은 도대체 뭐하냐. 그래가지고 정신교육만 하면 저를 불러 일으켜 세워가지고 니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담 때문에 공부를 소홀하게 하지 못하고 졸업을 또 1등으로 했었는데
황영시 장군님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은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인간해가지고 겁도 없이 수도 기계화보병사단에 보직돼서 갔는데 소대장을 맡아서 어린 나이에 참 많은, 그때만 하더라도 나이 30 넘은 그 병사들이 있었는데 장갑차라고 하는 것도 처음 구경하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든 부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장님한테 편지를 썼더니 딱 그 카드를 보냈는데 딱 4글자 초지일관 초지일관 이렇게 딱 보내가지고 그게 제 군대 생활하는데 지금까지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을 회고해 보면은 중령 때부터 시작해서 수도 군단장 나갈 때까지 야전 지휘관 생활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한미연합사에 근무했습니다. 아까 그 앞서서 박 박사가 그 미국 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저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그곳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셨던 남성욱 박사님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했는데 남 박사님도 그 이전 정부에서 사무처장을 하셨고요. 제가 저 선배님들 앞에 있을 때 주저되는 것이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마친 게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오면서 바로 그 이튿날 청와대를 점령하고 나서 처음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불려간 게 저였습니다. 이제 그때가 민주평통 자문위원들 그 2만 명을 갖다가 위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다 했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무국장하고 들어갔더니 인사수석실을 2명이서 점령했더라고요. 숙명여고 나온 그 안경 낀 여자하고 그다음 민주당에서 왔는 변호사, 젊은 변호사 2명이 점령을 하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캐비넷에 있는 문건이고 뭐고 하나도 챙길 겨를도 주지 않고 아침에 딱 들어와서 니네들 복귀해라 하고 보따리다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사무처장 자리는 그 임기가 있습니까? 뻔히 알면서 묻는 말인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의장이고 이런 의장을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임기 없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라면 박스에다 짐 싸놓고 이제 바로 부임자한테 넘겨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광화문으로 어디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문재인을 성토하는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뭐 우리 차장님께서도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러시는 것도 접할 수 있었고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고 많은 선배님들도 뵐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우리 남 박사님이 잘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공부를 하고 또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접촉해 오면서 그 3가지 정도를 오늘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그 6.25 전쟁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참전했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이 분분한데 일본은 분명히 참전을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은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전쟁을 벌이면서 소련에서 1000발의 기뢰를 줬습니다. 이게 금속에 부딪히면 바로 이 금속 선박이 파괴될 수 있는 해상이 부서라는 기뢰 1000발을 김일성이한테 줬고 이 김일성이가 우리나라 곳곳 해안에 이걸 갖다가 부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군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는 많은 소해 부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소해 부대도 다 해산을 했어요. 이 선박도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일본 주변에는 일본이 방어용 기뢰를 갖다가 많이 부설해 놨었기 때문에 미국 배나 또 다른 배들이 철선이 지나갈 때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그 메가더 사령부가 구 일본군에서 종사를 하던 소해부대 출신들을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그 소해정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일본 해역에 대한 소해 작전을 했는데 이 그 한국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쪽으로 전개시키는 배들이 화물선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이렇게 되니까 그 소해 부대를 우리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5척의 그 배가 하나의 그 부대로 편성이 돼가지고 여기 투입돼가지고 원산, 군산, 인천, 해주, 진남포 이 지역에 대한 소해 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해 중에 그 작전 중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19명이 사상되는 일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신분은 민간인이었고 그 일본 정부는 존재하지 않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도 전혀 그 보상을 받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분들이 구성돼 가지고 파견됐던 시모노세키에 모여 가지고 매년 10월 달에 이분들이 그 작전을 했는데 그 10월 달에 추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그때 그 소해 작전에 투입돼 가지고 그 바다에 있던 그런 기뢰들을 갖다가 소외하지 않았더라면은 흥남 철수 작전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들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 우호적인 감정은 대단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큰 컵에 물이 반쯤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과거보다 약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우호적인 감정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과거보다는 아주 좋은 그런 관계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세계적인 정세는 이게 신냉전이라고 표현하지만 신냉전의 양극 체제가 아니라 다극화된 체제가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유럽 지역에는 EU라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다시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중국의 거의 종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도를 만든 시진핑이가 등장해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나의 큰 대항마가 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 세력이 다시 또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상을 했습니다. 최소한 4-5개 이상의 큰 세력이 지금 세력 각축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기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친미냐 반미냐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국방과 경제를 같이 구분을 해가지고 안보에 관련되는 것은 안미 미국에다가 경제에 관련되는 것은 경중 이래가지고 섣부른 실험을 문재인이가 했지만 결국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거고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망가졌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봉합했던 금년 정전 77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봉합된 미국 쪽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명확한 답이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 리스크인데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대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만도 또 우리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습니다. 대만. 그렇죠. 그 38선으로 나눠지고 북한 지역에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북한 지역에서 금광을 운영하고 있던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화교들이 유격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공산군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 200명 정도가 백선엽 장군의 1사단 15연대로 편입이 되어서 거기에 SC지대, 서울 차이나 지대라고 하는 특수부대로 활동을 합니다. 그 낙하산 타고 투입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적지 후방으로 들어가고 이 중공군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포로를 신문하거나 첩보를 수집하는 일에 운용이 됐습니다. 소위 HID, Human Intelligence Detachment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교동도에 그 부대가 존재했었고 지금은 없어진 그 부대의 편말, 돌덩어리에 새긴 그 편말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종군 기장도 받고 포상도 받았는데 중국하고 그 수교를 하게 되고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부터 더 이상 대만 화교 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국립묘지에도 서울 현충원에도 그분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돌아가셨던 분들 두 분이 묻혀 있습니다. 그 외국인 묘소에 묻혀 있는데 그런 엄연한 증거가 있고 이분들을 가리키기 위해 가지고 장개석은 당시에 사실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3개 사단을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이 확전이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우려해야 된다. 그래서 3개 사단 투입을 거절을 했고 암암리에 그 대만에서 특수부대 요원 중령급을 2명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교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최근에 그 마지막으로 유엔사가 그 주목받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유엔사 친선협회 부회장도 또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주목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미국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다. 한미 동맹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좋은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갖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영국, 프랑스, 태국, 필리핀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그 참전국에 대해 가지고 밥 한 끼라도 살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들자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금년도 이제 정전 70주년 관련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유엔사 재활성화에 불이 붙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발표된 외국인의 총 숫자가 270만 명 된다고 4.4% 인구의 4.4%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 중에 또 한 7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중국 사람입니다. 이게 북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만의 대화로 풀 수 있는 그 시각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자국 국민들이 그 많은 자국민들이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을 겨냥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갖다가 그 다른 나라들은 왜 신경 안 쓰냐? 우리는 또 왜 다른 나라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교의 지평을 갖다 넓혀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고 또 유사시에 다시 참전하겠다고 결의했는 그 의사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유엔 회원국을 갖다가 확충시켜 나가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대만은 안 될지라도 일본 정도는 옵저버 국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토론자이지만 두서없이 우리 남 교수님 말씀에 저는 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